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는 가상화폐가 또 하나의 자산이 이미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규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글로벌 국가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도 들어오는데 또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규제라는 건 또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식으로도 내용이 되거든요. 가상화폐와 새로운 자산에 대한 얘기 이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빗썸 가상자산 리서치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기사에도 봤어요. 이게 여의도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 저도 잘 알고 있었고 여러분 몇 번 오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로 이직하신다 그래서 다른 하우스로 가시나 이랬는데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빗썸 가상자산 가장 핫한 대로 역시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가상화폐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최근에 약간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이슈가 가상화폐 내지는 가상자산에 어떤 의미를 주고 네. 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투자 아이디어까지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기사를 클릭해보면 많이 나오는 게 골드만에서 장외거래 네. 실시했다. 네네. 그리고 빠르면 2024년에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제도권 편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업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슈들이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미국이나 영국처럼 일단 금융시장 쪽에서 이미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포용하는 전략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여타 나라들도 당연히 그 정책의 방향을 사실 따라가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면 투자자 보호 이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네. 이거를 이 시장 안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계속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어떤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지원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발언들의 취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국도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비슷한 논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좀 이제 규제 일변도로 왔다면은 이제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 성장시키고 지원하려는 쪽의 방향일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영국을 말씀해 주셔갖고 가장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영국의 맞아요. 규제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 주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영국에서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그 용도가 디지털 자산을 사기 위한 용도로만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페이먼트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활용해서 살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2014년에 가장 먼저 어떤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 이 시장에 대해서 열려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이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아마 필요한 것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것을 충분하게 리저브를 가지고서 발행하고 있냐가 아마 정부에서 가장 이슈일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초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고 또 하고 있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또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국 안에. 그런 것들은 이번에 아마 다 철폐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그 가상화폐,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꼭 나오는 얘기가 정부 주도의 네. CBDC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빨라진다면 가상화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CBDC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CBDC를 정부에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어떤 포문이 확 열리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이제 어떤 실물 통화로 결제되는 것들이 이제는 디지털 통화를 가지고 결제되는 방식으로 사실 많이 다 바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
그러니까 지금은 NFT로 시작을 하지만 이후에는 뭐 지금 시범적으로 나오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저작권에 대한 어떤 STO를 발행한다거나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CBDC하고 그럼 기존에 있었던 민간이 발행했던 어떤 통화들 그리고 비트코인 그런 것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아예 어떤 목적과 기능이 다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BD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피앗 머니라고 하는 법정 통화를 디지털화해서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뭐 계속 하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BDC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디지털 통화 시장은 굉장히 커지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CBDC를 가지고서 결제가 가능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지금 있는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결제 수단으로 사실 같이 공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대체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중앙정부 입장에서 나와버리면은 기존에 있었던 코인들은 좀 기능이 좀 뭐 쇠락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단순한 접근이었거든요. 아, 네. 규제 방향을 지금 보니까 페이먼트 기능을 하는 통화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증권형으로 규제를 하고 싶은 통화 이렇게 미국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은 우리가 페이먼트형 코인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 안에서 벗어났다라고 대놓고 말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SEC에서 이제 그 SEC 의장의 발언을 보면 디지털 골드라고 칭하고 있는 것, 뭐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코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증권형으로 좀 보면서 기존 어떤 증권과 비슷하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증권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것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면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우리가 대선에도 사실 이제 가상 자산, 뭐 네. 세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심정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네. 시장에서는 좀 기대 요인과 우려 요인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네.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이번에 공약으로 냈던 것들 보면은 이제 거래소 통해서 ICO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까지는 ICO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코인을 이제 이거를 상장을 시키고 싶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나 스위스에 가서 상장을 시켰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가능해지면 사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떤 좋은 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어떤 부가가치 산업들이 같이 또 딸려서 산업이 이제 발전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허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디지털 자산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암호화폐나 NFT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관리를 제대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법적으로 자산이라는 지위를 사실 갖게 되고 규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지금은 좀 멈칫하면서 투자를 어려워하고 있던 어떤 기관이나 어떤 기업들의 투자도 자연스럽게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중심의 거래기보다는 이제 제도권 그리고 네. 기관, 뭐 ETF가 출시된다는 것 자체가 또 기관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로 네. 또 한편으로는 해석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네. ICO도 허용하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부터 해서 제도적인 어떤 마련을 하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는 이제 뭐 약간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가던 자산 시장에서 정말 이제 큰 자산 시장에 편입되는 이런 느낌도 맞아요.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네. 기존의 권력들, 기존의 금융사들이 조금 볼멘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쵸. 이를테면 이런 거죠. 네. 전통 금융회사들이 인수위에 가상화폐 서비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요구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기존 거래소 오피트나 지금 계신 빗성 같은 데서도 네. 어떤 반응일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경쟁이 치열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어떤 엔터티 자체가 지금 이제 허가받은 이제 어떤 대형 거래소들
뭐 요렇게 위주로 그동안 성장을 좀 해왔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기존의 금융권들, 그러니까 특히 은행이나 이런 쪽도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특히 이제 기존 어떤 증권사나 은행 쪽에서 가능성을 보고 있는 쪽은 이 이제 STO로 거래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증권으로 분리가 되면 기존에 자기네가 하고 있던 거와 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많이 수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수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을 때 마땅히 이거를 개인 지갑 안에 이제 넣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래소에 그냥 넣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예치를 해서 금리를 받는다거나 이러한 서비스들도 지금 이제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수탁업에 대해서도 아마 은행이나 뭐 관련 어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을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동안 거래소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그동안 이제 다 함께 하고 있었다가 다른 이제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을 찾으면서 가야 되는 뭐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존 증권사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증권으로 분류된다라는 건 또 새로운 상품으로서의 기초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초 자산을 통해서 뭐 한편으로는 그게 또 버블로 가서 또 망한 이런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자산을 관리하는 하나의 어떤 비이클로서의 네.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고 네. 코인을 어딘가에 그러니까 코인을 투자하는 거 있지만 내 코인을 어디 빌려주면 네. 이 금리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까지 네. 나간다면은 네. 상당히 파워풀한 시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는 생각은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네. 그제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네. 네. 그럼 뭐 당연하게도 주식시장이 하락한 원인과 동일할 거라고 보는데 네. 긴축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코인 시장도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도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긴축의 영향에서는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그 전에 조금 괜찮았거든요, 분위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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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지? 이게 기존 자산이 들어오니까 네. 이제는 다른 자산들과 비슷하게 네. 뭐 상관계수도 봐야 되고 네, 네. 뭐 원래 채권 하셨으니까 네. 긴축하게 되면 이거 당분간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하락, 뭐 네. 일시적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끌고 가야 된다라고 봐야 될지 네. 이거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연준에서 사실 긴축을 하게 되면 사실 달러로 표시되는 모든 자산군은 다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네, 비트코인도 당연히 달러로 표시되는 가격이고 달러로 강세로 가면 뭐 유가, 뭐 주식, 뭐 암호화폐 다 지금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하락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군이 다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영향은 피할 수 없고 근데 저희가 주목을 하는 거는 이번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가 한 번 더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난 2월 중순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나서 네. 3월까지의 어떤 성과를 보게 되면 어떤 금이나 국채보다도 높은 어떤 투자 성과를 기록을 했고 뭐 제일 좋았던 거는 원자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다음으로 뭐 2등을 한 거예요. 뭐 비트코인의 어떤 투자 성과가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여건, 예를 들면 지정학적인 위험이 계속 좀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은 공급망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원자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들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는 거가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떤 여건들 우리가 70년대 이후로 보지 못했던 이런 여건에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이러한 비트코인이나 이러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편입을 했을 때 일부 포트폴리오가 보호될 수 있다는 게 사실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트코인의 새로운 어떤 특징들이 발견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70년대 그 스태그플레이션일 때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게 골드였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이 네. 새로운 어떤 해지 수단으로서 네.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네. 자산이지 않겠냐 이런 네. 얘기를 주시니까 생각이 네.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빗썸 가상자산 애널리스트인 이미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